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다만 죽음을 곁에 두고 씁니다. 지은이는 로버트 판타노, 옮긴이는 노지양, 출판사는 자음과 모음입니다. 책값은 13,800원, 총 페이지 수는 259쪽, 초판 일쇄는 2021년 8월 10일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로버트 판타노, 165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Pursuit of Wonder와 같은 이름의 프로덕션 회사의 창업자이자 기획자이다. Pursuit of Wonder는 철학, 과학, 문학의 바탕을 둔 주제와 단상을 짧은 이야기와 영상 에세이 안에 담아 소개하는 채널이다. 30대 중반, 그는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 글은 그의 노트북에서 발견되었고 그의 데스크톱에 유일하게 저장되어 있던 문서다. 제목은 모든 것들의 끝에서 남긴 메모였다. 참고로 이 책의 영어 원서 제목은 Notes from the End of Everything입니다. 그는 삶과 죽음에 대한 단편적인 사색을 일기 형식의 에세이로 기록했다. 폭넓은 철학적 인식을 통해 인간의 의미, 연대, 자연, 혼돈과 현실의 갈등이라는 삶의 실제적인 주제들을 탐구한다. 세상의 끝에서 어떤 가치와 경이로움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직과 진실로 죽음 곁에 삶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되짚는 과정을 그렸다. 죽음 앞에선 모두 철학자가 된다. 태어난다는 건 두 가지 필연적인 경험을 대동한다. 삶과 죽음.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살벌하고 무시무시하다. 별과 나무와 창밖을 지나다니는 다른 사람들과 내 몸 안의 미생물과 박테리아까지 이 모든 생명체들은 평화와 혼돈 사이에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물질과 물체들의 전쟁터라 할 수 있다. 나는 그 전쟁터 한가운데에 있다. 우리 모두는 그 전쟁터 한가운데에 있다. 약 일주일 전 의사는 뇌스캔 촬영 결과 대뇌 뒤쪽에 종양이 보인다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종양의 크기가 상당히 큰 편이고 악성 종양의 징후가 보인다고 했다. 뇌 종양처럼 크기가 큰 경우 또한 악성일 경우에는 환자의 잠재적 평균 생존율은 12개월에서 18개월이고 5년 이상 생존율은 단 5%다.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약물, 기타 방법을 활용해 생존기간을 조금 연장할 수는 있다. 공격적 종양이라고 할지라도 이론적으로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확률을 계산한다면 최대 1년 정도가 평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나에게는 지금부터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결국엔 이 종양이 악성임이 밝혀졌다. 공식적인 진단명은 성상세포종 3기인데 말하자면 거의 불치병이라고 할까? 내 생애 최초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죽게 될지 더 이상 궁금하지 않다. 이제 알기 때문이다. 또한 내 생애 최초로 죽음에 대한 생각과 일종의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 평생 동안 누가 언제 어떻게 날 때릴지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한 방 먹은 것이다. 누군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마도 인생이 이미 그 사람을 죽였다 할 수 있기 때문이리라. 만약 죽음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미처 준비하기 전에 죽음이 당신을 죽일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살아낸 후에는 얼마나 오래 사는지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려 한다. 내 인생이 빨리 끝났는지 아닌지는 길고 풍요로운 삶이 무엇으로 구성되는가라는 나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
사람의 수명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처럼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다. 만약 1초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나는 이미 별들만큼이나 오래 산 셈이다. 그러나 별로 기준을 삼는다면 내가 앞으로 1000년을 더 산다 한들 나의 인생은 찰나에 비치거나 보일 듯 말 듯한 점일 뿐이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든 그 삶이 얼마나 길고 짧은지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기대했던 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더 오래 살았다고 해서 더 풍요롭고 심오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도 없다. 환희와 영광으로 채워진 15년과 고난과 환멸로 가득한 100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100년보다는 15년이 확실히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다. 진실로 말하건대 기대보다 일찍 사라지는 생이나 기대만큼 오래 살지만 고되고 처참한 생은 똑같이 슬프다. 나는 남은 시간 동안 이제껏 살아왔던 대로 살기로 했다. 특별히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없으니까. 죽음이라는 운명이 시시각각 가까워 오고 있으니 이제는 도망갈 수 있는 미래도 남아있지 않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다. 그저 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쓰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최대한 많이 써놓으려 한다. 인생은 참으로 얄궂다.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솔직한 글을 쓰기 위해 뇌종양이라는 병까지 필요하다니. 의사는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해서 종양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어쨌든 수술은 앞당길수록 효과가 있을 확률이 크다고 했다. 수술과 치료를 받는다는 건 몇 개월 안에 끝날 수 있는 삶을 2년 정도로 연장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볼 때 종양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녀석이 굉장히 영리하다는 점이다. 종양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면에 있어서는 본능적으로 영특하다. 목표를 향한 끈기와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과 방해물을 피해가는 기술이 탁월하게 결합된 존재라고 할까? 마치 사자가 가젤 한 마리를 쫓아가는 척 하다가 방향을 틀어 순식간에 다른 가젤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 젊을 때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한다. 나이가 들면 한 줌의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이 시간이란 걸 너무나 잘 알게 되지만 젊을 때처럼 그 시간을 마음껏 즐길 수 없게 된다. 시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시간은 돈과 다르지 않다. 시간은 쓰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무언가에 소비했을 때만 중요하다. 1달러가 가치 있으려면 돈 자체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교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시간 자체가 아닌 다른 무언가와 교환할 때만 가치가 있다. 돈과 시간의 뚜렷하고 확고한 차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 잠재적으로 상당한 양의 시간을 부여받는다는 것에 있다. 또 시간만이 갖고 있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매분 매초 써야만 한다는 것이다. 조금도 아껴두었다 쓸 수 없고 저축할 수도 없다. 어떤 사람이 자기 시간을 최대한 만족스럽게 쓰고 싶다면 그는 시간을 올바로 평가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수없이 다양한 일을 시도해보고 완전히 다른 과정을 거쳐보고 다양한 생활 방식을 경험하고 다채로운 장소를 방문하고 여러 사람과 살아보는 등 모든 것을 해보아야 무엇이 가장 만족스러운 시간 소비인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 일부만 하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시간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조리한 삶 속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되는 대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무언가를 추구하거나 움직이면서 주어진 시간을
애써 채우려고 할 뿐이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적어도 수술이 끝나고 죽지는 않았으니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다. 확실히 인지한 사실은 종양이 동시다발적으로 자라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가 보였다는 점이다. 가슴 철렁한 소식인 것이다. 나는 앞으로 몇 주 혹은 몇 달간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고 기타 실험적인 약물 치료도 병행하면서 MRI로 종양의 크기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각기 다른 수준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고 조금씩은 다른 일상을 꾸려왔다. 게으르게 살고 있을 때는 충분히 잘 살고 있지 않다고 느꼈고 잘 살고 있을 때도 이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죄책감을 느꼈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인생을 즐길 줄 모르고 일만 한다는 생각에 나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니까 불만족과 시간 낭비의 느낌은 항상 내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렇게 생각한다. 시간 낭비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중 누가 허투루 낭비한 하루와 보람 있는 하루를 구분할 수 있을까? 확실한 목적이나 방향성이라고는 없는 세상에서 의미가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인지 알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시간의 가치란 무엇일까? 세상의 모든 기준이나 관습을 걷어내고 나면 내가 하루를 낭비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낭비한 시간을 즐겼거나 소중하게 느꼈다면 이 사람이 시간을 정말 낭비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고 해서 특정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루를 낭비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그날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날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그날 무엇을 기대했고 무엇에 가장 흥미를 느꼈는지에 따라 다르다. 순전히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기준이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은 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만큼만 중요하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한다. 낭비한 날들에 대해서 후회하느라 낭비한 날들을 다 합하면 꽤 많은 시간이 될 거라고. 그날 하루를 게으르게 보냈다고 혼자 판단하고 죄책감을 가지면서 더 나쁘게 만들어버린 하루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그날들이 그 자체로 얼마든지 좋은 날이었다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날을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었다고. 자신의 시간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방식의 시간 활용을 선호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과연 있기는 할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끝없는 순환 속으로 우리를 밀어붙이는 인생이라는 힘이 있다. 단순할 정도로 멍청하게, 때론 아주 고도로 복잡하지만 한심하게, 우리는 그저 바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날들을 무언가로 열심히 채운다. 우리의 디폴트 상태는 절망이자 불행이며 이 모든 것은 그 절망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일 뿐이다. 마룻바닥에서 레고로 기차를 만들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을 경영하든 인간의 모든 활동은 그 사람을 그의 자아로부터 떼어놓기 위한 방법이며 그저 활동을 위한 활동에 머무르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일 뿐이다.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생산성을 위해 그토록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이유는
그저 인생에서 어떤 의미라도 만들어내고자 하는 미약하고 애처로운 몸부림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않았다고 말하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 인간은 각각의 내면에 있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만의 의미 지표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향해 성장하고 움직일 때 가장 큰 짜릿함과 활력을 느끼도록 설정되었다. 나는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우물 같은 슬픔을 자주 느꼈다. 아무 이유 없이 자주 흐느끼기도 했었다. 어머니가 왜 우냐고 물으면 나도 모르겠다고 답하곤 했다. 내가 인생에 던져진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즉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존재와 불가분의 관계인 불안과 허물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진실로 존재의 슬픔과 절망에는 이유가 없다. 이유는 이것이다. 이유가 없다는 것. 존재의 슬픔과 절망은 우리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다가 우리를 잠깐 슬프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뒤덮는 커다란 먹구름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만약 이유가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슬프거나 불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설명할 수 있는 슬픔, 불안, 불행은 오히려 쉽다. 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슬픔과 불안은 치유 불가능하다. 마치 공기와 싸우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까? 더 나쁜 점은 우리 대부분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과 화해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알고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느낌을 안고 막연히 짐작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 중에 그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정직한 대화는 대부분 예술가, 자고 나면 잊히는 술자리 대화,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와의 상담 시간, 작가, 철학자, 거리에 실성한 자들에게만 남겨진다. 나는 모든 사람이 사실상 그 무엇이기 전에 철학자라고 생각한다. 때론 자신이 철학자가 아니라고 믿는 것 또한 철학의 행위가 된다. 모든 행동은 철학적이다. 우리는 자신의 내밀한 고통을 내보이지 않는다. 내가 나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처절하고 악몽 같은지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어떻게 지내요? 라는 질문에 잘 지내 라고 대답한다. 이런 일은 매일 이어진다. 안 그래도 무거운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슬픔과 복잡한 사정을 얹어주고 싶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그러니까 실은 잘 지내지 못한다는 점을 말해야 한다는 필요와 어떤 사람도 그러한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모순은 우리를 갈등에 빠지게 만든다. 마치 모두가 숨기기 게임에 동참하기로 한 것만 같다. 각자의 쓰레기를 자기 방에 숨겨놓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쓰레기들이 각자의 방에 숨겨져 있고 매일 밤 이 악취 속에서 자고 있다면 자신에게만 지독한 냄새가 나고 다른 모든 사람은 상쾌한 잠자리에서 잠을 청한다고 느끼게 되기 쉽다. 우리 자아의 어두운 부분과 매일 투쟁하고 있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이 무거운 짐을 떠넘길 수도 없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암흑을 외면할 수만은 없다. 일반적으로 이것이 바로 예술과 문학과 철학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한다. 살면서 내가 읽은 모든 감명 깊은 책,
내가 보았던 모든 감동적인 영화, 내가 웃었던 코미디, 모든 경이로운 미술 작품은 내가 누군가와 해야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었던 대화로 날 이끌어주곤 했다. 세상 사람들이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풀어놓고 공유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에게는 모두 합하면 14명의 사촌과 고모, 이모와 삼촌이 있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와도 인간 대 인간으로 잘 알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편치 않다. 가족이란 개념은 정말 이상하다. 임의적인 혈연이라는 점 외에는 공통점도 없고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평생 관계를 쌓아가야 한다. 마치 내가 선택하지 않은 친구의 친구들 같다. 대화를 할 때 내가 어떻게 인식되고 이해될지를 미리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할 때마다 이상하게 결과는 더 나빠진다. 적절하고 맞는 말을 찾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려 하기보다 회피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진짜 속마음에서 우러난 말이 그 대화에서 더 필요한 말이었을 때가 많다. 나는 왜 지금에서야,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내 생각을 말할 때 그렇게까지 노력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까? 그러니까 남들에게도 내가 나에게 말을 걸듯 하면 된다는 걸 알지 못했을까? 무엇이든 너무 늦었음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왜 언제나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쪽으로든 치우칠 수밖에 없다면 자기 자신에 가까워지고 호감을 덜 사는 편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늘어놓는 것보다는 낫다. 타인에게 사랑받으려는 노력은 제로섬 게임이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 말을 했을 때 그 생각이 틀렸다면 그들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할 거라 생각하는 말을 했고 그 생각이 맞았다면 그들은 진짜 당신이 아닌 그 말을 하는 당신을 좋아하는 셈이 된다. 둘 다 지는 게임이다. 적어도 말하고 싶은 것을 말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그 순간에 당신의 진짜 모습을 좋아하거나 싫어한 것이 된다. 내가 그동안 수많은 관계를 놓치고 친밀감을 잃은 이유는 이 때문이 아닐까? 솔직하지 못했고 진짜 나 자신이 되지 못해서가 아니었을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너무 노력했던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전긍긍하느라 나의 진짜 모습을 기꺼이 희생해왔다는 점이 한심하고 안타깝다. 어떤 누구도 당신을 완전히 좋아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면에서든 좋아하기 힘든 구석이 있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살다 혼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정작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의문이다. 나는 타인과의 친교를 갈망하지만 나와의 친교를 갈망하는 만큼은 아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깊은 고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역설적이지만 타인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도 일정량의 고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우주 안에 있는 우리만의 공간인 우리 자신 안에서만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살면서 나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은 오로지 나뿐이다. 수많은 군중 속에 있을 때도 각각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개별적으로 받아들인다. 모든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두뇌마다 다르게, 순간마다 다르게, 한 번이자 영원토록 홀로 경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희망이어야만 한다. 찰스 부코스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무언가를 시도할 계획이라면 끝까지 가라. 그렇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마라. 최악의 경우는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할 때, 혹은 시도했으나 그 일과 자신이 맞지 않아 성공하지 못할 때이다. 모든 사람이 그저 완전한 우연에 의해 자신이 된다. 내가 나라는 사람으로 태어나 내가 될 사람이 되는 이 순서와 과정의 어떤 부분도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다만 우리는 작은 선택권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건 지금의 나에게 걸맞은 나와 조화를 이루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다. 어쩌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뿐일지도 모른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딱 한 장의 입장권만 갖고 있다. 극장에 들어가면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고 그 좌석에서의 경험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즐기고 내 자리에서 어떻게 보였는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가장 먼저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극장에 있는 모든 관객을 위해서, 또한 이 연극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편이 좋다. 자신만의 고유하고 특별한 경험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해석하고 믿으며 무엇을 보고 느끼는지 전혀 표현해 본 적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 삶이란 주인이 없는 자아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 산다고 할 수 없고 명목상 앞으로 나아가는 일일 뿐이다. 인생은 혼란스럽고 가혹하고 실망스럽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여간해서는 없다. 대체로 겨우 참을 수 있는 수준일 뿐이다. 따라서 인생을 조금이라도 덜 그렇게 만드는 작업이 우리에게 얼마 주어지지 않는 위대하고도 중요한 과업이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은 부도, 지위도, 명예도, 행복도 아닌 자아의 발견과 나의 개인적인 관심과 의미 찾기가 되어야 한다. 모두는 어떤 수준에서는 어리석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어떤 면에서는 사기꾼이다. 역사상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과 사상도 그러했다. 위대함과 평범함의 차이는 우리의 가정보다 훨씬 미미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포용하고 공유할 권리가 있다면 다른 모두에게도 그럴 권리가 있다. 이 세상을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다른 무언가를 시도해보기, 누구와도 똑같지 않은 어떤 말을 해보기, 자기가 디자인한 조명을 들고 어둠을 헤쳐가기, 자아의 감각과 본성을 개발해보기, 혼란과 공포를 마주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기. 나에게는 그것이 바로 나를 깨닫는다는 것의 의미다. 사실 아주 멀리서 본다면 우리 중 누구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아주 밀접한 거리에서 보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참으로 중요한 존재다.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결국 잊히는 것이다. 일부는 세상을 떠나고 20, 30년이 흐른 뒤에 잊힌다. 어떤 이들은 1000년 정도는 기억된다. 어떤 이들은 그들에 관한 어떤 기억이 형성될 기회를 얻기도 전에 잊힌다. 큰 그림으로 보자면 어떤 사람이 지금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했는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조차 판단하거나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성공과 아름다운 순간들은 우리 각자의 실패와 처참한 순간들과 함께 결국에는 잊힐 것이다.
우리의 삶은 어떤 미래에 대한 상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으며 진짜로 빛나고 있는 바로 지금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뿐이지 않을까? 나의 자아와 모든 시공간을 딱 한 번만 지나가는 이 시점의 나. 이것이 내가 믿는 전부다. 좋은 인생이란 스트레스와 불행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서 좋은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언가를 믿고 관심을 갖고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겪은 위험과 스트레스와 불행이 존재했기 때문에 좋은 인생이 되었다 할 수 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도망갈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가치 있는 싸움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좋은 인생을 만들었다 할 수 있다. 오전 11시가 넘어 겨우 눈을 뜨는 사람들 중 일부가 자기 관리가 되지 않고 신뢰하기 힘들고 그래서 무직자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 중 그에 못지않은 숫자가 예술가, 코미디언, 작가, 야간 관리자, 경비원, 그리고 죽어가는 환자일 수 있다. 내가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경멸을 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나태를 옹호하는 건 아니다. 다만 나는 자기다운 삶을 옹호하고 있다. 그 삶은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과는 관계가 없다. 자신의 인생을 규격화된 표준에 맞춰야 한다는 지속적인 압박이 과연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말을 하고 싶을 뿐이다. 모든 사람이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가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럴 필요는 없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저 당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잠에 들고 일어나라는 이야기다. 그에 따라 살고 죽으라는 말이다. 당신이 틀렸다고 해도 당신을 위해 사는 삶이 될 테고 아마도 다른 사람에 비해 특별히 더 나쁜 삶을 살게 될 확률은 적을 것이다. 당신이 옳다면 당신을 위해 사는 삶이 될 것이고 아마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삶을 만들어가게 될지도 모른다.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조언하고 그 조언을 고려하는 것은 멋지고 본받을 만한 일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타인에게 자기와 같은 삶을 살라고 강요할 수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삶이 불만족스럽거나 스스로 불행에 걸려 넘어졌거나 갇혀있다고 느껴서는 아닐까? 혹은 어느 누구도 자기와 다르게 살거나 다른 시도를 하거나 더 나은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느끼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떤 이유에서인진 몰라도 불행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마저 똑같이 불행하게 만들거나 다른 이들도 불행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타인의 불행이 나의 불행을 감소시켜 주기라도 할 것처럼. 최근에 검사한 MRI 결과지에는 나쁜 소식들만 적혀 있었다. 종양이 재발하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으로 보였다. 현재 내가 받은 진단명은 교모 세포종 4기다. 뇌종양 중에서도 재발이 빠르고 예후가 좋지 않은 악성이다.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이미 사라져버렸다. 1년 이상 살게 될 확률도 미지의 영역으로 남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듯 현실을 자각하곤 한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해결책이, 즉 나에게 주어진 해답이 궁극적으로 모두 의미 없고 쓸데없는 허튼 소리였다는 자각이다. 지금 내가 아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그 수많은 위인이나 어른들도 근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무엇에 대해 진정 알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그 무엇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게 무지한 상태에서 발길 닿는 대로 그때 그 순간마다 머릿속으로 비명을 지르거나 웃음을 터뜨리면서 살아갈 뿐이다. 마치 돋보기를 들고 존재의 외양만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는 것과 같다. 몇 걸음 떨어져 전체를 보지도 못하고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지도 못한다. 그저 표면만 보고 있으면서도 마치 핵심을 정확히 간파한 듯 말하고 행동한다. 우리는 충분히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무언가를 믿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 수 없고 우리가 알게 된 것을 모르게 할 수도 없다. 나는 지금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만을 잘 알고 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우리가 숭배해야 할 대상은 단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현재이다. 우리는 확실성을 갈망한다. 불멸을 소망한다. 갈등, 고통, 오해가 사라지는 유토피아적 결말을 원한다. 모든 암흑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모든 암흑이 제거된다면 어둠이 없는 빛만 남을 것이다. 빛과 대비되는 어둠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그 빛을 감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닐 때가 많다. 우리가 원하는 걸 모두 가질 수 있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원하는 것 그 자체이다. 끊임없이 추구할 무언가를 찾고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영원히 어디론가 움직이려는 우주의 진동을 느끼고 그것과 나를 조율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큼 잘 알고 있을까? 만점만 받는 학생이 시험에 나온 모든 문제의 정답을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애초에 그런 시험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날 아침에 늦잠을 자서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보다 더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공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들도 근본적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 비해 크게 더 잘 안다고 할 수도 없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선택하지 않았다. 나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어나 버렸다. 어느 누구도 집단으로서의 인류도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의 어떤 부분도 통제하지 못한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아무런 단서 없이 이곳에 내던져졌다는 사실 하나다. 우리는 모두 패닉에 빠진 채 같은 곳을 빙빙 돌면서 우리가 충분히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겁을 먹고 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소리를 지르며 서로를 맹렬히 증오한다. 나 자신을 외면하고 파괴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배신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죽이고 죽는다. 하찮은 일에 온갖 노력을 쏟아붓는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통 알지 못한다. 아무도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지 못한다. 인간이 가진 확실하고 유일한 증거는 인간이 인간이란 사실뿐이다. 한 친구가 내가 남길 유산에 만족하는지 그것이 무엇이 될 것 같은지 물었다. 내 대답을 요약하자면 나도 잘 모르겠다 였다. 그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은 이것이 아닐까? 진실로 우리는 이 세상이나 인간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끝끝내 알 수 없다는 것. 어떤 존재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어찌 알겠는가? 자신이 궁극적으로 세계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음이나 자만이 아닐까? 나에게 진정 솔직하고 진실하고 싶다면 나의 유산이 실제로 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들지 나쁘게 만들지 둘 중 아무것도 아닐지 절대 알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그 어떤 존재보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몸 안에서 산다는 건 마치 불편한 소파에서 편안해지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 문제는 우리가 이 불편한 소파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 깨달은 건 내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편안하려고 노력하면서 보낸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언제나 이보다는 더 나은 것, 이것 아닌 다른 것을 지속적으로 열망한다. 내가 하지 않는 일과 갖고 있지 않은 물건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품는다. 따라서 나 자신이나 그리고 내가 있는 장소에서 완전히 편안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평생을 고민하고 방황하고 떠돌면서 나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기만을 희망하다가 아마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쯤 죽음이 찾아온다. 내가 옳았는지 옳지 못했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끝나버린다. 나 또한 여기서 내가 옳은지 아닌지 절대 말할 수가 없다. 내가 옳은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과연 옳은지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이유들은 내가 앞으로도 영영 모를 확률이 높다는 사실만을 가리키고 있을 뿐이다. 인생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길기만 하고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여행처럼 느껴질 때 술에 취하면 여전히 그 여행길에 있지만 운전대에서 잠시 벗어나 조수석에 앉아서 창밖 풍경을 즐길 수가 있다. 술에 대해 근사한 명언을 남기는 이들 중 유명한 전문 술꾼이라 할 수 있는 이는 찰스 부코스키일 것이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당신이 술에 취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여기 있지만 아주 잠시 동안은 세상이 당신의 멱살을 잡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되었든 정체성을 가진 모든 집단은 자기들만의 특별한 기질이나 습성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술도 그런 방식으로 작가들이 사랑하는 무언가로 여겨지게 되었을 거라 짐작해 볼 뿐이다. 인생이야말로 부조화이며 불협화음이다. 하나의 질문에는 2개 이상의 답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같은 답이 맞으면서 틀릴 수도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보는 방식에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생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누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않아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그가 자신의 삶과 자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궁극적으로 그 답은 자기 자신이 알아야 하고 그것이 인생에 미칠 손익을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불가피하게 고통을 수반한다. 우리는 어떻게든 그 안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아낸다. 인생은 0으로 곱하기를 해야 하는 등식이다. 삶에 아무리 많은 것을 더하고 보태도 아무리 큰 숫자가 된다 해도 결국 0으로 수렴하면서 끝난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이다. 그들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우리가 떠날 것이다. 이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수만 가지 일을 하다가 더 나쁘게 망쳐버리기도 할 것이다.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다 하고서도 여전히 두렵고 혼란스럽고 잘못되었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나는 인간으로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느낀다. 진정한 지혜란 결국 인생이 암울하고 가혹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에 대한 반응에서 찾을 수 있다. 인생의 부조리가 내게 어떤 고통을 가져다 줄지 몰라도 어쨌거나 살아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 안에서 인간 정신의 정수와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이 나타난다. 절망 상태에서도 포기하기를 거부한다. 절망 어디에선가 작은 희망을 찾아낸다. 불가능한 것을 희망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건 어떤 종류의 희망도 없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이 희망 없음에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 희망은 적절한 단어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가장 적절한 단어다. 셰익스피어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썼다. 이 문장은 인류가 남긴 모든 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일 것이다. 이 질문은 모든 질문보다 우위에 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가치가 없다면 삶에서 무엇이 가치 있을 수 있겠는가? 개인적으로 삶이 진정한 비극인 이유는 삶이 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 믿는다.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생의 가장 크고 아픈 비극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 그의 부모님, 친구, 연인, 아이들, 재산, 직업, 명예 및 그들이 평생 노력해서 일구어온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등의 감각, 걷고 말하고 움직이고 사고하는 능력, 이 외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모든 필요하고 소중한 조건들을 지금 당장 빼앗아 버릴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비통하고 가슴 찢어지는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이 당신과 나, 모든 인간의 운명이다. 나는 훗날 내가 내 인생을 후회하게 될까봐 평생 동안 걱정하며 살았다. 후회할 일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결국엔 더 후회할 만한 인생을 만들고 말았다. 나는 언제나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신중했으며 내가 진실로 원하는 일은 피하고 하고 싶은 말을 참았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상상하면서 끝없이 공급되는 현재의 순간에 늘 머뭇거렸다.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끝날이라는 것을 알지만 언제일지는 모를 때 왜 우리는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은 말을 미루게 되는 것일까? 나에게는 여전히 내일이 있으므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내일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게 된다. 나 또한 줄곧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나의 내일이 빠르게 사라져버리기 시작했다. 나는 인간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체로 알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해야 더 기분이 나은지, 세상과 사물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대체로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러나 나는 실제로 그만큼 행복해하며 살지 않았다. 행복의 가치가 있는 순간들의 작은 조각 정도만 즐기고 감동했다. 내가 했어야 하는 일, 내가 했어야 하는 생각과 실제 나의 삶을 일치시키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나를 속이거나 나를 파괴했다. 당신이 내일 당장 죽을 것처럼 산다면 당신은 오늘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신이 내일 죽지 않을 것처럼 산다면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 죽을 수 있지만 아마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과 언젠가는 반드시 죽지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 사이에 꼼짝없이 갇혀 있다. 이 두 가지는 계속 우리를 끌어당기면서 종종 이도 저도 못하는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 내가 이렇게까지 빨리 죽게 될 줄 미리 알았다면 다르게 살았을까? 어쩌면 아주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인생은 없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결정에는 후회가 따른다.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썼다. 이제 완벽하게 안다 할 수 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하다. 한 사람은 이것을 할 수 있고 저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솔직한 의견이자 친절한 조언은 이뿐이다. 이것을 하거나 하지 말라. 어느 쪽을 택하든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후회에는 내가 더 옳거나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들어있다. 하지만 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옳은 선택이거나 그른 선택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러나 하지 않았던 선택의 이면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인생의 경로에는 참으로 다양한 층위와 결이 있어 그 어떤 구체적인 가치체계 하나만을 기준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무엇이 더 나은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다른 선택이 어떻게 펼쳐졌을지 미리 볼 수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것이 옳았는지 알기 어렵다. 어떤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인간의 삶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이 후회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떤 인생도 불안과 고뇌 없이 존재할 수 없다. 한편 후회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후회한다면 그 후회는 가벼워진다. 그렇게 되면 후회가 가진 파괴적인 힘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고 잘하면 거의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을 잃기 직전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 실제로 알지 못한다. 이는 정말 맞는 말이라고 느끼고 있다. 내가 그 입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느끼고 있다. 현재 나의 자기인식과 감사의 기준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모든 진부한 문구들과 감상주의가 나의 현실이자 진실이 되었다. 나는 곧 죽을 것이고 모든 것을 잃을 것이며 그렇기에 모든 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갖고 있을 때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 내가 인생에 대해 냉소하고 인생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이유는 대체로 이 죽음에 대한 의식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한다. 나는 줄곧 모든 생의 이면에는 죽음이 있고 우리 모두 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생에서 발버둥 치는 건 의미가 없고 그저 모든 순간이 무를 향해 가면서 장애물을 넘고만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무의 순간, 여행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여행의 끝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여행 중에는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역설적인 방식으로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수 없다고 슬퍼하며 보낸 것이다. 많은 이들이 신봉하는 명제 중에 하나는 사람은 변한다는 말이다.
그와 동시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거의 똑같이 인기가 있다. 두 의견이 충돌하는 이유는 둘 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엔 계속해서 변화만 거듭하는 자아도 없고 그때나 지금이나 완전히 동일하게만 한 자아도 없다. 변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표면적으로는 계속해서 달라지고 변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언제나 일정하고 균질하게 남아있다는 뜻이다.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내 상태가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내게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질문들을 했는데 나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은 하지 못했지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당신에게 감사하는지 이야기했다. 왠지 용서를 구해야 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죄송하다고도 말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했다. 지난 며칠 동안 친구들과도 비슷한 대화를 나눴다. 기분이 이상하다. 먼저 내가 왜 그런 말을 하기까지, 그러니까 고마움이라는 언제나 존재했던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기까지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는지 이상해서였다. 왜 언제나 너무 늦었거나 거의 너무 늦을 때까지 우리는 하지 못할까? 지금까지 다만 죽음을 곁에 두고 씁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